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조물의 종류, 구조 형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첫 번째 영상 자료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물의 재료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 SIC 구조, 이런 식 합성 구조,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재료를 통한 구조 시스템의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슬라브 배근을 설명하면서 또 슬라브의 형식에 따라서 그죠? 보가 있는, 그러니까 보가 있는 슬라브, 그러니까 보도 일방향 보만 있는 슬라브, 그 다음에 이방향으로 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인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나 플랫 슬라브,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바닥 구조를만 봤을 때의 구조 형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한 구조물의 형식은, 그러니까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학습 내용은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개요 그리고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 종류별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연성도와 고영성도 구조물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개요로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표에서 나타나 있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 그러니까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KDS 41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의한 기본 지진력 시스템의 이제 종류인데 보시면 제가 한번 쉬어봤는데 61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만 하더라도 현행 기준에 의하면 61가지다라는 거. 그 크게 나눠서 볼 때는 먼저 내력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력벽 시스템이 있고, 이 내력벽 시스템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수직부재가 기둥이 아니라 내력벽, 벽체, 월, 그렇죠? 월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력벽 시스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벽식 구조, 그렇죠? 벽이 있고 슬라브만 쳐져 있는 이런 구조를 내력벽 시스템이라고 분류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골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물 골조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은 쉽게 설명하면 그 기둥이 있는 구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구성하는 바닥재는 보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 중에서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렇죠? 거더라는 게 있는 시스템, 또는 보가 없이 무량판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량판 구조도 기둥과 무량판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도 건물 골조 시스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가 있거나, 그렇죠? 앞에 그 건물 골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또는 보가 없이 그냥 기둥과 무량판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걸로 지진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스템을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 골조 시스템이거나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을 보통 골조라고 부르죠. 골조라고 부르는데, 이 골조에다가 전단벽, 그렇죠? 전단벽과 같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전단벽, 또는 철골 같은 경우는 가세, 브레이싱이라고 그러죠. 가세 구조가 합쳐서 같이 지진력에 저항하는 골조를 우리는 이중 골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중 골조 시스템인데, 이 이중 골조 시스템은 4번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모멘트 골조 중에서 특수 모멘트 골조와 결합되어 있는
특수 모멘트 골조인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단벽, 그렇죠? 여기 보면 콘크리트, 여기 특수 전단벽 있네요. 그 다음에 보통 전단벽이 있는데 여기 전단벽하고 연결되는 거고, 또 모멘트 골조와 철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세, 그죠? 가세 있죠? 가세도 뭐 중심 가세, 편심 가세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가세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4번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5번은 그 골조 중에서 특수 모멘트 골조가 아니라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그죠? 중간 모멘트 골조와 여기 전단벽이나 가세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같이 힘을 받는 이중 골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역추형 시스템은 그러니까 추가 역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가분수로 커지는 거,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역추형 시스템이라고 불려서 그 지점 저항 시스템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그래서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 정의와 마찬가지로 보통 전단벽과 보통 모멘트 골조가 같이 지진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중 골조 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그 다음에 6번은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지하 외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구조물 시스템이 있습니다. KDS 4일에서 최근에 이제 지하 구조물도 내진 설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진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내진 설계를 위한,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크게 나눠서 10가지, 그렇죠? 이걸 세분화해서 다 보시면 61가지가 있고요. 6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별로 설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설계 개수가 있고요. 설계 개수에는 여기 반응 수정 개수 R이라는 값과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변이 증폭 개수라는 CD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진력 저항 시스템별로 이 R 값,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그 CD라는 이런 설계 값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리 주어져 있어서 저희가 내진 설계를 할 때 각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설계 개수를 가지고 지진 하중을 구해서 그 지진 하중을 갖고 저희가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별로 또 시스템 제한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진 설계 범주 A 또는 B, 그렇죠? 내진 설계 범주 C, 내진 설계 범주 D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 내진 설계 범주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 내진 설계 범주는 구조물의 내진 등급, 그러니까 중요도 계수라고 하는데, 내진 등급과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계수로 대표하는 내진 등급과 그 다음에 집안 상태, 집안도 좋은 집안이 있고 나쁜 집안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이 놓이는 그 집안의 집안 상태에 따라서 A, B, C, D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A, B는 거의 없고요. 좋으면, 땅이 좋고 그러면 내진 설계 범주 C에 속하고, 그리고 땅이 좀 나쁘면 내진 설계 범주 D에 속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건축물은 해보면 내진 설계 D 등급이 많습니다. 좀 나쁜 거죠, 그렇죠? 범주에 이런 내진 설계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별로 내진 설계 범주 D에 속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력벽 시스템에서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은 이렇게 보시면 내진 설계 범주 D인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몇 미터죠? 60m까지만 쓸 수 있는 거죠. 60m를 넘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를 써야 되죠?
요 특수전단벽을 써야 되죠. 요 특수전단벽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전단벽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조적 전단벽이라는 게 있어요. 철근 보강 조적 전단벽, 그 다음에 무보강 조적 전단벽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 불가 내진 설계 D 등급일 때는 불가하고, 그렇죠? 어떤 거는 무보강 조적 전단벽은 내진 설계 범주 C에도 불가고, 그렇죠? 근데 철근 보강 조적 전단벽은 60m까지, 높이가 60m까지는 그죠, 사용할 수 있는데 높을 경우에는 제한. 이런 식의 주로 이제 그 시스템별로 시스템의 제한, 높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게 그 건물 골조 시스템은 무슨 어떻게 이제 지진 하중에 대해서 견디느냐? 골조 시스템 안에는 아까 기둥 형식의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 안에는 전단벽도 있습니다. 전단벽도 있고 때로는 철골 같은 경우는 가세 구조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누가 받느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전단벽이, 철골 같은 경우는 브레이싱 시스템인 가세가 대부분의 100%면 거의 100%에 가까운 지진 하중을 다 받게끔 설계가 되는 게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 형식은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지진 하중은 콘크리트 같은 건 누가 받는다? 전단벽이 다 견디는 시스템을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멘트 저항 시스템은 이 안에도 전단벽도 있고 골조도 있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누가 받는다? 골조가 받는다. 그렇죠? 골조가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의 그렇죠? 그 이중 골조 시스템은 같이 받는다. 골조와 전단벽이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시스템,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도 같이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9번에 일반 콘크리트 기준의 일반 사항만을 적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같이 받는다. 그렇죠? 같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잘못 만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도 내진 설계,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할 때 이것도 경우에 따라 그렇죠?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강성이 큰 지하벽이 다 같이 다 그냥 지하벽만 모든 전단벽을 지진 하중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골조는 그러니까 보와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그렇죠? 뭐가 있냐면 보통 모멘트 골조, 그리고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과 같은 전단벽 있죠? 콘크리트 전단벽은 중간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 보통 전단벽과 특수 전단벽이 있다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의 변천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1988년도에 처음 그 구조 기준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 내진 설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내진. 그래서 1988년에 우리나라 건축법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처음 내진 설계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때는 내진 설계 대상이 지상 6층 이상의 건축물이 내진 설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 층수는 내진 설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내진 설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이후에 그렇죠? 지어진 건물 중에서 6층 이상은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됐지만 그 이하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에
내진 설계가 한 번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이거는 건축물 하중 기준이라는 거를 통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 1번이 그죠? 이렇게 2번으로 조금 개정이 된 거죠. 조금 개정이 살짝 됐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실무를 나온 게 이제 1997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와서 이제 실무 구조 설계자로서 실무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죠? 1988년도 나왔던 기준을 맨 처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있다가 2000년도에 그 이후에 요게 이제 그죠? 개정해서 보완이 됐죠. 내진 설계가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88년도에 있었을 때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가 9개로 나와 있습니다. 9개로. 그러다가 2000년도 조금 개정됐다 그랬죠. 조금 보완돼서 개정된 게 12개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좀 이제 늘어났죠. 그러다가 1905년에 새로이 그죠? 새로이 또 이제 그 지진력 저항 시스템,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좀 확 개정이 됐는데, 요때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후로 많이 개정됐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그 당시 KBC 2005라고 표현됐습니다. 코리안 빌딩 코드, 그죠? 요렇게 해서 개정이 됐는데, 이게 왜 확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1, 2번에서는 지진 하중이 사용 하중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사용 하중으로 정의가 돼서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지금 하중 계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곱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사용했는데 2005년부터는 지진 하중이 확 바뀌면서 지진 하중 자체가 바로 극한 하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극한 하중으로 확 바뀌고, 그리고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도 20개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5년에 그렇죠?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2009년에 건축 구조 기준 이거 KBC 2009라는 데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또 확 많이 늘어났죠. 갑자기.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20개에서 55개로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요 당시에 없었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3번 2005년도에서는 아까 모멘트 골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모멘트 골조에는 보통, 중간, 특수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근데 요 당시에는 2005년에는 그 보통, 중간까지만 있었고 특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특수도 생긴 거죠. 그쵸? 확 들어놓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전단벽만 해놨더라도 그냥 전단벽 이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2009년 KBC 2009로 넘어오면서 전단벽도 보통 전단벽과 특수 전단벽으로 분리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 시스템도 확 늘어나고 분류도 세분화되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또 한번 개정이 됐죠. 이거를 이제 KBC 2016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그렇죠? 이때 살짝 개정이 됐죠. 살짝 한 개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가 56개 정도 한 개만 늘어났는데, 요때 또 한번 확 바뀐 게 뭐냐면 성능 설계법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성능 설계법, 그렇죠? 퍼포먼스 베이직 디자인이라는 성능 설계법이 기준 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면진 구조라는 개념이 또 법안에 들어왔고요. 구조 기준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세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의 내진 설계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KBC 2016에 이렇게 추가됐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기준은 2019년에 그쵸? KDS 41이라는 건축 구조 기준으로서 그쵸? 바뀌었는데, KDS는 말 그대로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라는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그죠? 포털 사이트에 치면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종 저희 건축 구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 기준도 다 거기 뜨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 몇 개요? 61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뭐냐? KDS 41을 계기로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가 추가됐습니다.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가 추가됐다는 거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지진력 저항 시스템별 설계 계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설계 계수에는 반응 수정 계수 R값, 그 다음에 변이 증폭 계수 CD, 그 다음에 시스템 초과 계수
오메가 제로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반응 수정 계수는 건물이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선정된 건물의 연성 능력, 덕틸러티라고 하죠. 연성 능력, 그렇죠? 연성 능력이라는 거 예전 그 강의나 학습 때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램핑이라는 감쇄, 그렇지? 감쇄 능력. 그 다음에 초과 강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초과 강도는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은 더 초과된 강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를 오버스트렝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잉여력, 그렇죠? 잉여력. 그 다음에 이력거동. 이력거동이라는 거는 그렇죠? 반복가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건물이 압축을 받았다가 인장을 받았다, 한쪽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일종의 뭐죠? 지진이죠. 그 지진에 대한 이런 거동 등을 고려하여 그렇죠? 이들의 성능이 뛰어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일수록 반응 수정 개수가 큽니다. 그래서 큰 반응 개수를 사용하여 그래가지고 아까 그 각종 개수들을 통해서 지진력을 구한다 그랬죠. 구하고 결국 이 반응 수정 개수로 나눠줘서 지진력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지진력을 낮춰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력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지진력을 낮추어 평가함으로써 어쨌든 구조물의 내진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개수를 우리는 반응 수정 개수입니다. 반응 수정 개수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 보면 반응 그 연속 능력이 뛰어난 구조물 또는 감쇄 능력이 뛰어난 구조물, 그 다음에 초과 강도가 뛰어나고 잉여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력 고동이 뛰어난 구조물은 반응 수정계들을 높이 책정을 합니다. 높은 값으로 책정을 하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취성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은 반응 수정 계수를 작은 값을 주어줘서 그렇죠? 결국 지진하중을 크게 보고 설계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변이 증폭 개수라는 CD 개념은 사실 2000년까지는 반응 수정 개수 R과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개념으로 쓰던 개념이 KBC 2005부터 그 전에는 그 같은 개념으로 쓰다가 나눈 거죠. 반응 수정 개수와 변이 증폭 개수라는 것을 그쵸? 좀 나눠서 이제 분류를 했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KBC 2005부터는 지진하중을 극한하중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반응 수정 개수 역할을 세분화하여 반응 수정 개수 R값과 변이 증폭 개수 CD를 나눠 사용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변이 증폭 개수 CD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응 수정 개수에 의해서 저감된 설계 지진하중에 대한 그렇죠? 해석 자료로 산정된 탄성 변이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탄성 변이가 발생을 할 텐데 이 탄성 변이로부터 지진 시 실제 발생하는 비탄성 변이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 수정 개수라는 걸 통해서 지진 하중을 그렇죠? 감소시킨 거죠. 저감을 시킨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은 아까 그 연성 능력, 감쇄 능력, 뭐 초과 강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 하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큰 지진 하중이 건물의 그 내구 연안 안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다가 한 번 발생하는 그 지진에 대해서 견디게끔 설계를 하는데 그걸 너무 지진 하중을 크게 보면 너무 비경제적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쩌다가 그쵸? 저희가 살아있는 안에 그만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치? 혹시 발생하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이 붕괴해서 사람이 안 죽을 정도 그쵸? 그 정도의 설계하중만 보고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물의 그 경제성 면에서 그쵸? 공사비를 줄이는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응수 개수를 줄여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아까 줄여준 그 하중으로 만큼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발생하잖아요. 더 비탄성 변형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늘려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변이 증폭계수 CD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탄성 변형, 그렇죠? 탄성 변형에다가 변이 증폭계수를 곱해서 건물의 비탄성 변이까지 움직임을, 그렇죠?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구조 기준에는 층간 변이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과 층 사이의 변이의 차이, 그죠? 층간 변이라고 하는데 그 층과 층 사이의 변형의 수평 변형의 차이가 허용 층간 변이 이하가 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강성을 조절하고 내진 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층과 층 사이의 변이가 허용 층간 변이 이상이 되면 기둥의 경우에는 P델타 효과라고 있죠. P델타 효과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기둥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층과 층의 변형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면 마감재, 그 커튼홀이라든지 그 층과 층을 연결해서 지지해서 붙어있는 건물의 외장재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 층간 변이를 제한을 하는데, 그때 인전 변이 증폭계수라는 거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오메가 제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삐로티 구조와 같이, 삐로티 구조라는 거는 밑에는 그 보호 기둥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이는 보통 아파트 같은 거 1층에 삐로티 구조고, 그죠? 보호 기둥으로 엮여져 있고, 위에는 뭐죠? 대부분 벽식 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이걸 전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벽을 그 상부 그 많은 벽체에 거기에 떨어지는 하중들을 그죠? 그 전이보가 그 큰 하중을 견뎌야 되죠. 그리고 그 전이보를 받치는 기둥이 삐로티 기둥이죠, 그죠? 그 엄청난 이 삐로티 힘을 많이 받는 구조죠, 그죠? 삐로티 구조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구조 시스템의 강성이나 강도의 분포가 수평적, 그러니까 지진하중에 대해서 좀 옆으로 움직일 경우, 그리고 수직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재가 혹시나 파괴가 된다면 건물이 전체적 붕괴로 이루어지죠. 그죠? 되게 중요한 부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전이보, 또 전이보를 받치는 삐로티 기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더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부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지진 하중으로 설계하여, 그렇죠? 해당 부재에 비탄성 변형 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러니까 비탄성까지도 가지 않고, 이런 거는 안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탄성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탄성 상태에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탄성 상태 또는 심각한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진 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설계 개수입니다. 그래서 삐로티 기둥과 그 전이보와 삐로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거칠기 위해서 다른 부재의 구조 부재에 비해서 지진 하중을 더 세게 반영합니다. 세게. 그래서 2배나 3배나 이 정도로 세게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를 거기다 곱하는 겁니다. 그 강도수를 2배 또는 3배를 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안전율을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보면, 잠깐 설명을,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을 보면 일반적인 내진, 저희가 이제 신축 설계 때 많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내진 설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 하중이라는 거를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과 그거의 그 개수, 그렇죠? 설계 개수, 그다음에 집안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공원해서 지진 하중을 선정을 해서 그 지진 하중을 수평 하중으로 건물에, 그렇죠? 가해서 그 건물이 그 지진 하중에 견디게끔 설계하는 일종의 하중 기반 접근 방법, 하중 기반 설계라고 하죠. 이거를 토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진 하중이라는 건 엄밀히 보면 F는 MA 관성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수평력. 그러면 M은 질량인데 이거는 결국 무게로, 그렇죠? W라는 무게로
치환할 수 있죠. 환산할 수 있죠. 왜냐면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그렇죠? 이건 환산할 수 있고 결국 그 A 유효 지방 가속도라는 건데 그 유효 지방 가속도 지진 응답 계수인가요?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거를 구해서 그렇죠? 그거를 구해서 지진 하중으로 환산을 해서 그 지진 하중을 건물의 하중으로서 수평 하중으로서 부과해서 그렇죠? 이거를 견디게끔 설계하는 게 내진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설계 지진력은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재현주기 2400년인 재현주기 2400년이라면 2400년 동안 예를 들어 한반도 특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라면 서울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2400년 동안 한 번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 지진 하중 있겠죠. 이거를 예측을 해서 이거의 3분의 2 수준의 하중을 현행 설계 지진력으로 저희는 가정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재현주기 2400년인 최대 예상 지진의 3분의 2 정도 크기의 하중을 갖고 내진 설계하고 있다. 이거를 뭐 환산을 해보면 뭐 이것도 환산법이 약간씩 틀리지만 1000년에 한 번, 그죠? 10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최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최근에 현행 내진 설계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내진 설계의 기본 컨셉은 최종 성능은 일단 인명 보호에 있다 이거죠. 인명 보호. 그러니까 지진이 약한 지진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이 내진 설계의 원칙이 이게는 손상이 없게, 그죠? 손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약한 지진보다 조금 강한, 그렇죠? 중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발생을 하지 않지만 한 중간쯤 정도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 마감은 조금 피해가 되더라도 좀 부서지고 그렇죠? 뭐 손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조물만은 그렇죠?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나중에 이제 보수하고 구조물도 뭐 일종의 뭐 조금 손상이 있을 테니까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이거를 이제 내진 설계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대단히 큰 지진 그렇죠? 대단히 큰 지진 아까 지금 현행 보면 10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진 그렇죠? 그런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조물은 좀 많이 부서지고 손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건물의 붕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건물의 붕괴 사람은 적어도 그렇죠? 인명은 보호할 수 있는 요거를 최종 성능 목표로 잡고 이런 게 이제 내진 설계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층간 횡변이 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변이 증폭해서 CD라는 거를 해서 횡변이를 층간변이라고 하죠. 층간 횡변이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의 피델타 효과가 너무 횡변이가 많이 발생한 피델타 효과가 커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기둥의 안전성이 불안해지니까 그거를 확보하고 있고 마감재, 그죠? 커튼홀과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갈 수 않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내진 설계는 선형 해석을 합니다. 선형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D 얼마 전에 또 하나 현행 내진 설계 중에는 요게 이제 주로 많이 대부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능 기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 기반 설계는 퍼포먼스 베이지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퍼포먼스 베이지 디자인이라는 성능 기반 설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방식의 이제 내진 설계법입니다. 그렇죠? 내진 설계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중 기반 설계와는 다른 그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내진 설계법인데, 요거는 이제 비선형 해석법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앞에는 선형 해석이라는 탄성 해석 정도 했다 그러면 요거는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 갖고 있는 초과 강도 그렇죠? 그리고 비탄성 변형 능력까지 이제 정밀하게 구조 모델링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고려를 해서
구조물의 목표 성능을 정하고 목표 성능을 그죠? 목표 성능을 정하고 그 목표 성능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새로운 그 내진 설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도 오래 걸려요. 비탄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구조물인 경우에만 그 내진 그쵸?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은 성능 기반 설계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설명할 텐데 특별함이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특수 전담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전담벽도 보통 전담벽과 특수 전담벽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특수 전담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되게 조밀하게 들어가거든요. 되게 조밀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시공하기가 되게 좀 뭐라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시공자가 주도가 돼서 예를 들어 성능 기반 설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특수 전담벽에 들어가는 철근 상세를 그렇죠? 쓰지 않아도 되게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성능 기반 설계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뭐 대형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을 좀 어떻게 줄여보는 개념의 목적을 위해서 성능 기반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이거는 이제 가나는 신축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는 기존에 젖어 있는 건물 있죠. 기존에 젖어 있는 건물을 안전재단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를 할 때, 그렇죠? 내진 성능을 할 때 하는 게 이제 내진 성능 평가라는 거죠. 그죠? 내진 성능 평가도 마찬가지로 성능 기반 설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능 기반 설계와 유사하게 비선형 해석까지도 하는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분류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는 KDS에 있는 내용입니다. KDS는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일단 모멘트 골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연성도, 중연성도,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모멘트 골조는 각각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로 분류하며, 그렇죠? 이러한 모멘트 골조로 구성된 구조 시스템의 지진 하중 계산을 위한 설계 개수는 앞에서 표에 나타나 있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설명했듯이 모멘트 저항 골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중간, 특수 모멘트 골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보통을 저연성도라고 보시면 되고, 중연성도를 중간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고연성도를 특수 모멘트 골조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 시스템은 전담벽이죠. 전담벽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가? 보통과 중간은 없고요. 특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연성도를 보통 전담벽, 고연성도를 특수 전담벽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렇죠? 이러한 내력벽도 마찬가지로 선정된 진영 저항 시스템에 따라 설계 개수를 선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무량판 슬라브 시스템, 무량판 구조 시스템도 보시면 기둥과 무량판 구조 슬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멘트 골조도 상기 위에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그쵸 골조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주열대가 있다고 그때 배웠죠. 그쵸? 슬라브에서 배웠는데 그 주열대가 결국 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골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 주열대에 해당되는 그쵸? 부분이 모멘트 골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멘트 골조라는 게 뭐죠? 모멘트 골조라는 것은 보통 강적 골조라고도 부르죠. 강적 골조라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과 보가 어떻게 한다? 강접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강한 접합으로 이루어져서 그 수평력에서 그 골조가 그 강하게 접합됨으로 인해서 그 기둥과 보의 휭강성으로 수평 하중을 저항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모멘트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럼 강접이라는 의미는 뭐냐? 강접이라는 의미는 기둥과 보가 만나는 그 부재각이 있죠? 부재각이 하중을 받기 전에 부재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중력 하중이든 수평 하중이든 받았을 때 변형을 하죠. 그죠? 변형을 할 텐데 그때 하중을 받기 전에 변형 전에 그 각도와 하중을 받은 후에 변형 후에 부재각만은 어떻게 한다? 예, 변형되지 않는 이게 강접이라는 의미죠. 그죠? 강접이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무량판 구조도 보역화를 하는 주열대 부분의 슬라브가 그쵸? 보역화를 해서 그런 골조로서의 그 횡강성으로 그쵸? 횡강성으로 그 지진 하중을 저항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없죠. 무량판 구조는 거기에 횡보강 철근 상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죠? 횡보강 철근 상세라는 것은 뭐죠? 보에서 얘기하면 스트럭 같은 거죠. 그죠? 사용하지 않는 전단 보강근 플랫 플레이트 구조와 플랫 슬라브는 고영성도 구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특수 모멘트 골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뭐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모멘트 골조와 중간 모멘트 골조로 사용할 수 그죠?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도 어떻게 보면 주열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이방향 슬라브 설계하실 때 보면 무량판 구조 같은 거는 주열대와 중간대로 나누고 그 주열대는 어떻습니까? 중간대에 비해서 배근량이 많죠.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중력 하중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하중이 몰리고, 그죠?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그 횡력으로서 역할을 시킬 경우, 그죠? 그죠?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도 그게 견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열대 부분도 철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 그래서 무량판 구조도, 그죠? 횡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모멘트 구조와 중간 모멘트 정도까지만 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횡력 저항용으로 슬라브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해석 방법도 되게 어렵고 되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은 실무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그쵸? 무량판 슬라브는 중력 저항용으로만 쓰고 횡력 저항용으로는 잘 안 써요. 그쵸? 충분한 전단병량이 있을 경우, 그쵸? 전단병량이 있어서 쓸 경우에는 보통 안 쓰는데 경우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거, 그쵸?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골조 시스템이죠. 그쵸? 이중골조 시스템인데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또는 이제 가세골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전단벽이죠. 그쵸? 혼합된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KDS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철골 같은 가세골조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 구조는 모멘트 골조의 기여도와 그쵸? 그 다음에 부재의 연성 상세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거물골조 시스템으로도 쓸 수 있고요. 거물골조 시스템은 근데 지진 하중의 대부분을 누가 받는다? 전단벽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중골조 시스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중골조 시스템은 골조가 보통 전단벽은 못 쓰죠. 보통 전단 못 쓰고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로 하고 전단벽이 합쳐져야 돼요. 그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쓰는 경우는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조 시스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는 구조 설계자가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 개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겠다. 저층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죠?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 도조 시스템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내진 상세가 아닌 일반 상세. 내진 상세가 아니라는 것은 뭐죠? 앞으로 배울 중간 모멘트 골조 상세나 특수 모멘트 골조 상세가 아닌 그렇죠? 저번 시까지 배운 보통 모멘트 골조까지 기둥, 보, 그렇죠? 까지 일반 저번 시간까지
지금까지 배운 상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한 연속 능력은 좀 적죠. 왜냐하면 좀 일반 기준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성 능력은 좀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 수정 계수를 되게 작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3인가요? 보고요.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높이 제한도 있고요. 좀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대신에 구조 형식의 무슨 제한 같은 건 없이 사용해서 실무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구조도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해서 저층 건물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다시 골조는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골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특수 모멘트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향상된다고 보시면 내진 상세가 좀 복잡해집니다. 내진 상세가 좀 철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 방법이 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내진 설계 시 특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특별히 고려해서 또 상세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진 성능은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면 보통 중간 특수 골조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뛰어나므로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그렇죠? 뛰어나니까 지진 하중의 크기를 작게 책정합니다. 반응 수송 계수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수송 계수가 높게 책정을 해서 지진 하중을 줄여줍니다. 즉 이들은 각 골조별로 반응 수소 계수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전체 지진 하중의 크기, 즉 밑면 정단력을 결정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현행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하중 기반 접근 방법으로 설계자가 내진 설계가 뛰어난 구조 시스템을 채택할수록 지진 하중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보통 중간 특수 모멘트로 갈수록 그렇죠? 내진 성능은 뛰어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반응 수정 계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 하중을 작게끔 보고 설계할 수 있게끔 코드상에 구조 기준상에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뭐 지진 하중은 줄어들지만 또 단점도 있죠. 보통 모멘트 골조가 좋은 이유. 보통 모멘트 골조는 중간 특수 모멘트 골조에 비해서 철근 상세가 간편하여 시공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저 시간에도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보통 모멘트 골조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 좀 에피소드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통 모멘트 골조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보통 모멘트 골조의 상세가 시공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 모멘트 골조 이건 잘 실무적으로 적용 안 합니다. 왜냐? 특수 모멘트 골조는 강진 지역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 또는 중진 지역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수 모멘트 골조는 잘 사용하지 않은데 왜 코드에 들어왔냐? 국제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외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렇죠? 하면 해외에 따라서는 강진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 그렇죠? 해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잘 사용하지 않고요.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는 설계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코드 분석을 잘못해서 구조 설계자도 그렇죠? 잘못 생각해서 코드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공자는 그렇죠? 그 철근 상세를 특별하게 더 고려해서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적으로 고려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중간 모멘트 골조까지는 뭐 그래도 그렇죠? 할만하죠. 근데 특수 모멘트 골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없고 뭐 기둥과 보의 강성에 대한 고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기둥이 너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커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기둥과 그 걷어가 특수 모멘트 골조의 걷어가 배근도 엄청나게 조밀하게 들어서 콘크리트가 막 충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수 모멘트 골조는
예, 아주 진짜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죠? 설계도 어렵고 시공도 어렵고. 저희 하위 구조도 현재 특수 모멘트 골조를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죠. 왜냐면 꼭 특수 모멘트 골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앞에 보면 그 시스템의 제한 사항과 높이 제한 사항에서 대부분 중간 모멘트 골조까지만 쓸 수 있게끔 우리나라 그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수 모멘트 골조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써서도 안 되고 쓰다가 잘못될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설계자들도 특수 모멘트 골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쓰니까 잘 코드를 잘 유심 있게 쳐다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수 모멘트 골조를 쓰겠다고 한다면 아주 그냥 그죠 현미경으로 코드를 분석하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특수 모멘트 골조는 현실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번 학기 강의에서도 일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특수 모멘트 골조는 일단은 예,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 있을 때 강의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2학기 강의 안에서는 그 배제하고자 합니다. 잘 안 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단벽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보통과 특수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단벽은 어떻게 보면 저연성도가 요구되는 전단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쓰려면 아까 거물 골조 시스템에서 100% 지진환경을 다 견디게끔 또는 모멘트 골조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모멘트 골조는 이렇게 보면 내진 설계 시 특별 고려 사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추천.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특수 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내진 설계 범주 D에 해당되는데 전단벽이 있는데 전단벽을 지진력 저항 시스템으로 쓰긴 써야 돼. 그런데 높이가 60m가 넘어. 그러면 보통 전단벽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보통 전단벽은 내진 설계 범주 D에서 60m 이하인 건물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상 되면 어떻게 하죠? 특수 전단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 전단벽을 쓰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진 설계 시 특별 고려 사항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도 되게 빽빽히 들어갈 물론 부분에 따라 틀리겠지만 빽빽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도 잘 충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전단벽의 두께가 좀 커야 됩니다. 좀 너무 이렇게 좁으면 두께가 얇으면 이 철근이 그죠 너무 첨밀히 들어가서 콘크리트 타설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250m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실용적으로는 300mm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 전단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에서도 특수 전단벽을 사용하려면 벽 두께를 가급적 좀 키워라. 그렇죠? 뭐 200 두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충진성 설계는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이 너무 어려우니까 충진이 안 된다고 그럼 잘못하면 하자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전단벽을 쓸 경우에는 그렇죠? 얼마? 그렇죠? 좀 두껍게 그렇죠?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250이나 300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한 거와 중복됩니다. 예, 일단 내레폭 시스템 뭐라고 그랬죠? 네, 아파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내레폭 시스템은 구조체가 벽체와 슬랍으로만 구성된 벽식 아파트, 그죠? 벽식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구조 방식을 말하면 이 경우 여기서는 슬랍과 벽체가 수직 하중뿐만 아니라 지진하 중인 횡력 또는 풍하 중에 견디도록 설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 내레폭 시스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금 지진 저항 시스템만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철골이나 합성 구조 안 봅니다. 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특수 전단벽이 있고 보통 전단벽 두 개로 남아 있죠. 그렇죠? 당연히 반응 수정 계수는 연속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내진 상세가 뛰어난 특수 전단벽이 5로 크죠. 그죠? 보통 전단벽은 4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는 전이보나 전이 기둥에 사용하는 거는 2.5,
제가 2와 5 정도 사이라 그랬잖아. 2와 3 사이 거고 변이 증폭 계수도 그쵸? 연성도가 크면 클수록 그쵸? 좀 커진 거죠. 커진 거고 좀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진 설계 범주 D에 속하면 60m가 넘어 60m까지 넘으면 뭐죠? 보통 전담벽을 못 쓰죠. 보통 전담벽 60m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특수전담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물골조 시스템. 그죠? 거물골조 시스템. 거물골조 시스템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대부분의 그 지진 하중을 그죠? 누가 받아? 전담벽. 우리 같은 전담벽이 받는 거. 기둥은 이때 보면 읽어볼게요. 거물골조 시스템은 기둥보, 그죠? 기둥과 프레임, 거더를 얘기하는 거죠, 거더. 또는 기둥과 무량판 같은 경우는 슬라브, 그죠? 슬라브는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나 플랫 슬라브, 그죠? 구성된 그 주열대에 해당되는 입체골조, 그렇죠? 입체골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체골조는 그 강접화된 강성골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입체 방식도 핀으로 연결되는 핀골조 방식이 두 개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돼 있어서 전담벽 또는 가세골조가 그렇죠? 혼합된 구조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골조와 전담벽 또는 가세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으로 수직 하중은 모든 구조가 분담하지만 지진과 같은 횡력은 대부분 누가 받아요? 전담벽이나 가세골조가 저항함. 그렇죠? 여기서 만약 설계 지진력 100%를 모두 전담벽 또는 가세골조가 분담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입체골조 기둥하고 그 보나 슬라브는 보통 모멘트 골조로 간주하면 됩니다. 보통 모멘트 골조로 중력 하중에 대해서만 견디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 골조로 가능하나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이게 그 전담벽의 전담벽의 양이 얼마 안 돼. 병량이 얼마 안 돼서 이게 100% 지진 하중을 견디게끔 설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모멘트 골조도 일부 예를 들어 뭐 90%를 전담벽이 견뎌. 나머지 10%를 골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항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골조는 중간 모멘트 골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일부 전담벽이나 가세골조가 설계 지진력 100%를 부담하지 못하고 일부 골조가 지진력을 부담하는 경우 골조가 지진력을 저항하는 골조는 어떻게 한다? 중간 모멘트 골조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멘터리 지진 코드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보통 구조설계 기준도 보면 커멘터리라고 해설편이 있어요. 그 해설편에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특수 전담벽이 있고 보통 전담벽은 나온 거죠. 거물골조 시스템 100% 받는 그죠? 그래서는 이렇게 받고 여기 보시면 보통 전담벽도 뭐죠? 내진 설계 범주 D에 60m까지밖에 못 써요. 그죠? 거기도 그죠? 이상 되려면 어떻게 죠? 특수 전담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죠?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기준이. 그다음에 모멘트 저항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골조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둥과 거더 또는 기둥과 슬라브, 무량판 슬라브 그것도 주열대에 해당되는 거겠죠. 로 구성된 입체 골조가 있는데 그쵸? 모멘트 골조는 이 골조가 그쵸? 골조가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견디는 거. 그쵸?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모든 그쵸? 횡력을 골조가 다 부담하는 형식을 우리는 모멘트 저항 골조 방식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부라도 이렇게 전담벽이 있으니까요. 그 코어 부분, 계단실 코어 부분. 그래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는 보통 뭐로 나누냐면 보통, 중간, 특수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합성 구조도 참고로 보통, 중간, 특수 구조로도 나눠져 있고 또 하나 합성 구조는 반강정 모멘트 골조라는 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골조가 전담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진 하중을 어떻게 한다? 모멘트 저항 골조 같은 경우로 볼 경우에는 모든 지진 하중을 다 골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상에서는 이 전담벽을 그렇죠? 아예 모델링 하지 말거나
중력 저항 용어만 써야 되니까 횡력 해석할 때는 쓰지 그 모델링을 하지 않거나 강성 조절을 해서 그죠? 모든 지진 하중이 골조에만 그죠? 가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단벽에 가도록 설계를 해놓고 모멘트 저항 골조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모멘트 저항 골조는 보시면 여기 보면 그죠? 보통, 중간, 특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또 뭘 쓰죠?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내진 설계 변주 뒤일 경우는 30m 넘었으면 못 씁니다. 30m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설계. 그리고 특수 모멘트 골조는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쵸? 잘 안 쓴다 그러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잘 안 쓰고. 근데 이제 어느 경우 또 특별하게 쓰느냐? 이게 전담 명령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층간변이 검토를 했는데 층간변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층간변이를 넘어섰네. 허용 층간변이를 넘어섰네. 그러면 강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강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네. 그럼 지진하중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지진하중을 줄여줘서 층간변이를 줄여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특수 모멘트 골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실무적으로 테크닉 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죠?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이중골조 방성, 이중골조 시스템, 그렇죠? 이중골조 시스템은 보시면 건물 골조 시스템과 비슷하게 모멘트 골조와 전단벽 도성 가세 골조가 혼합된 구조 방식으로 수직 하중은 모든 구조체가 분담하지만 전체 지진력은 각 골조의 횡강성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모멘트 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최대 몇 퍼센트? 25%를 부담하면 우리는 이중 골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모멘트 골조가 설계 지진력의 최소 몇 퍼센트? 25%를 부담해야지 이중 골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중 골조 시스템은 모멘트 골조는 중간 모멘트 골조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로 쓸 수 있고 보통 모멘트 골조는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연성 모멘트 골조라고 한다면 그 중간과 특수 모멘트 골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이 있고 보통 모멘트 골조를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특수는 잘 안 쓰니까 그렇죠? 배지하고 밑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그렇죠? 이중 골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그렇죠? 특수가 있고 보통이 있는데 여기도 높이 제한이 있죠. 60m, 보통 모멘트 골조 60m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내진 설계 범주 D. 그러니까 이것도 60m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수 전단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잠깐 볼 거면 우리가 여기 보면 전체 지진하중은 각 골조의 횡강성에 따라서 비례하여 분배되는 거죠. 강성에 따라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성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이거는 왜 그렇죠? 슬라브 때문이죠. 슬라브는 강한 경막으로 그렇죠? 강한 경막으로 무한 강성의 다이어프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한 강성의 다이어프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받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려면 잘 휘어지죠. 이걸 면내 강성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책받침을 세워서 이렇게 세우려면 안 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면내 강성이라고 그러죠. 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브로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면에서 보면 이 면내 강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 강성의 다이어프램 역할을 한다. 이게 꽉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전단벽이든 이 골조든 이 슬라브가 강한 면내 강성으로 꽉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 횡강성 비로 힘을 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슬라브가 이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중골조 시스템으로 보느냐 아니면 건물골조 시스템으로 보느냐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설계자가 임으로. 그 다음에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제가 보세요. 골조를 전단벽과 같이 쓰려면 골조는 항상 앞에서 중간 또는 보통 모멘트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로밖에 못 사용하잖아요. 근데 나는 보통 모멘트 골조로 사용하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전단벽도 보통 전단벽으로 사용하고 싶어. 왜냐면 두 개가 그 시공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러려면 이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그래서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은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과 철근 콘크리트 보통 모멘트 골조가 혼합된 구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전단력의 전단 강도가 앞에는 뭐였죠? 앞에는 설계 지진력 이중골조 방식에서는 설계 지진력이었죠. 전단 강도라는 말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단 강도는가 있고 흉 강도가 있어요. 전단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전단 강도가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 층 전단력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골조는 또 골조에 대한 골조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층 전단력의 25%에 대하여 최소한 저항할 수 있으면 요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그렇죠?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설계 범주 D 60m까지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60m 넘으면 그쵸? 못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특수단벽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조 설계자는 그쵸?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저는 요거 권장합니다. 왜냐면 중간 모멘트 골조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쵸? 전단벽도 특수단벽 안 써도 되고, 조건만 만족할 수 있으면. 그쵸? 요거 권장하고, 앞에서 이중골조 시스템은 그쵸? 여기서 보면 뭐죠? 모멘트 골조가 뭐예요? 설계 지진력에 이건 모멘트 골조에만 조건이 됐어요. 25%를 부담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쵸? 전단벽도 그쵸? 부담을 또 잘못 맞냐? 예, 전단벽은 그렇죠? 75%인가요? 그쵸? 전단벽은 전단 강도의 75% 그죠? 이상 해야 되고 골조는 그쵸? 25%. 요런 구조적 제한이 있다는 거 그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저층 건물이고 소규모 건축물이야. 그쵸? 이런 경우에는 뭐 지진하중을 뭐 전단벽에 얼마큼 부담하고 골조에 얼마큼 부담할 건지 귀찮잖아요. 그쵸? 이걸 일일이 또 맞추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작은 소규모 건축물 저층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구조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전단벽, 보통 모멘트 골조 상세 쓸 수 있고요. 보통 전단벽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사용해도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대신 여기 반응 수정 계수나 315 작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증폭 계수도 그렇죠? 작고 그래도 제한도 있죠. 내진 설계 범주에는 30m까지 높이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층 건물이거나 소규모 건축물은 이런 일반 규준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제한된 연속 능력을 고려하여 반응 수정 계수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쓰고요. 그렇죠? 근데 높이 제한은 있다. 30m까지. 그렇죠? 요거는 그냥 모델링하고 어떻게 힘이 나눠갔든 그렇죠? 지진하중 부과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 형식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혼합 구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KD 사일에서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 주로 사용하는 지하 외벽으로 둘러싸이는 지하 구조 시스템. 이거는요 보시면 지하 구조물은 지하 외벽의 강성이 무진장 크습니다. 지하 외벽의 강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면의 강성이 무진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모멘트 골조와 보통 전단벽 상세를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읽어볼게요. 지하 구조물은 콘크리트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횡 강성과 작은 연성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하 구조물 자체의 관성력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 하중 한정 시 설계 계수는 지상층 구조물의 설계 계수와 별도로 그쵸? 어떻게 한다? 여기 보통 모멘트 골조와 보통 전단벽 구동사들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번에 보면 그래서 반응 수능 계수도 작죠. 그쵸? 작아요. 그리고 변이 증폭 계수도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거는
모든 부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부층에서 내려와서 상부 구조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거와 인접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 구조 시스템에서 적용한 그 내진 상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세한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연선도와 고연성도 구조물의 고려사항. 중연성도는 뭐죠? 중간 모멘트 골조. 그쵸? 고연성도는 뭐죠? 고연성도는 그 전담 쪽 특수 모멘트 골조. 잘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전담벽은 특수 전담벽. 그쵸?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특수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특수 전담벽.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설계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시공자도 상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배우겠지만 고려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사용하기에는, 그쵸? 저도 직원들이거나 후배들이 막 쓴다 그러면 좀 더 체크를 많이 하도록 합니다. 좀 더. 왜냐면 놓칠까봐. 그죠? 설계자조차도 기준을 놓쳐가지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되고요. 어쨌든 재료의 요구 조건을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료의 요구사항. 철근은 이런 경우 뭐를 써요? 결론적으로 내진용 철근을 써야 됩니다. 내진용 철근에 대해서 앞의 시간에 철근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SD 400S, SD 500S, SD 600S라고 해서 뒤에 S가 붙는다고 했죠. 그 사이즈미의 약자, 그쵸? 그 내진용 철근을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되느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 부재, 그 다음에 전담벽, 특수 전담벽 얘기하는 거예요. 벽체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둥과 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벽체 같은 경우는 특수 전담벽에서의 어디? 경계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 요소.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텐데 경계 요소에 해당되는 어디? 주철근. 주철근이에요. 횡철근 아니에요. 그래서 또 특수 전담벽에 해당되는 연결보라는 게 있어요. 연결보의 주철근에만 에는 반드시 뭔다? 어떻게 보면 한국산업규정 KS에 만족하는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기준에서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 기준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설계자들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 또는 특수 전담벽의 경계요소나 연결부의 주철근. 그러면 전담벽 같은 경우에는 수직근이 경계요소에 들어가는 수직근이 주철근이죠. 수평철근은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모멘트 골조에도 보도 그리고 기둥도 알죠? 주철근하고 횡철근이라는 거 스트럽이나 띠철근 아니에요. 그쵸?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죠.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읽어볼게요. 철근의 인장 강도는 항복 강도를 일정 이상 초과하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뭐 내진용 철근을 써야 되면 이렇게 만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철근의 실제 항복 강도는 설계 기준 항복 강도 대비 과도한 강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철근은 충분한 신장력을 나타낸다. 이건 다 내진용 철계의 기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근의 이음과 정착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와 기둥의 소성인지 구간에서는 겹침 이음과 용접 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가 빨간색으로 쳤죠. 그쵸. 이거 구조 설계자들도 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수 모멘트 골조는 아닌데 중간 모멘트 골조를 썼어. 그러면 보와 기둥의 소성인지 구간에서는 겹침 이음이 안 된대잖아요. 용접 이음도 안 된대요. 그럼 뭐만 되죠? 기계적 이음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이 겹침 이음을 하니까 겹침 이음 기간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간 모멘트 골조가 만약 이 기준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양 단부나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중간 모멘트 골조에서 보호와 같은 경우 양단부에서 2분의 H 구간, 그쵸? 그 다음에 뭐 기둥에 대해서도 있죠. 뭐 순경관의 6분의 H, 그 다음에 보호의 최대 사이즈, 그 다음에 뭐 450인가요? 400mm 이내의 구간, 그쵸? 큰 값. 요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 소성인지 구간이라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근데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중간 모멘트 골조에 해당된다면.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이 나오는 순간에, 그쵸? 되게 깜짝 놀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어쨌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기준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엔지니어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쵸? 이거는 중간 모멘트 골조에서는 해당 안 되고요. 요거는, 그쵸?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만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특수 모멘트 골조 안 쓰잖아요. 그죠? 특수 모멘트 골조에만 해당돼서 특수 모멘트 골조를 기준을 살펴보면 이 소성인지 구간이 나옵니다. 소성인지에 대한 구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소성인지 구간에 예를 들어서 설계 전단력 값을 구하면 그 설계 전단력 값은 뭐 MPR인가 소성 휘모멘트 강도를 갖고 환산을 해서 설계 전단력을 만들어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성 휘모멘트 강도는 철근이 보통 추정은 FI까지 항복 강도까지만 힘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1.25 FI, 그러니까 설계 항복 강도의 125%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설계 전단력을, 그렇죠? 한정해서 그걸 갖고 설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소속인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의 전단력을 체크를 할 때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 VC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배웠죠? 그리고 철근이 부담하는 그 철근의 전다 보강근이 부담하는 거 있는데 콘크리트에 부담할 수 있는 그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모멘트 골조는 확실하게 그 기준에서도 소성인지 구간이라는 뭐 길이나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인지 구간이라는 의미는 특수 전단벽의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죠? 써야 되죠. 요 기준은 특수 전단벽에 대한 기준이죠. 그런데 중간 모멘트 골조도 제가 예전에 그 Q&A도 한번 쓴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중간 모멘트 골조와 특수 모멘트 골조의 전단 강도 산정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코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커멘터리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약진 지역으로서, 그렇죠? 큰 지진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재의 소성 힘 모멘트가 발휘되도록 전단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기준에서는 중간 모멘트 골조의 경우에는 탄성 하중에 가까운 지진력을 산정함으로써 설계온 정단력을 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소성 힘 모멘트가 발휘되도록 전단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요 규준은 소성인지 구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간 모멘트 골조의 기둥의 단부나 보의 단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물론 어떤 책에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어떤 구조 상세 책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딱 보고 단전적으로 단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거 불가라고.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의 양 단부에서 기둥 같은 경우에 양 단부에서 겹침 이음, 용접 이음 불가 이렇게 써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죠? 이거는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엔지니어에 대한 구조 설계자의 판단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다른 겁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리고, 그리고 어떤 한 이런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설계 코드 안에, 기준 안에 명확히 딱 나와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최소한의 기준이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설계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때로는 커멘터리가 있다 그랬죠. 옆에 그 해설도 그 구조 기준을 집필한 설계 그 집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멘터리조차도 법적 그 뭐죠?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커멘터리조차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뭐 자기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신 분들은 이제 간혹 구조 전문가들처럼 뭐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데 그거는 조금, 그쵸? 자기 생각이 그러시다고 그거를, 그쵸?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막 주장하시거나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쵸? 예. 왜냐면 구조는 정답이었고, 그쵸?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이슈가 되는 문제라 제가 뭐 시간 있으면 중간 모멘트 골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기계적 이음의 강도는 철근의 강도보다 커야 하며 이음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철근의 이음과 정착은 콘크리트의 손상이 적을 것을 예상하고 해당 철근의 인장력이 작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 물론 이게 맞죠. 그리고 철근의 인장 편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당연히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이음하면 좋고, 그쵸? 인장력이 작은 곳에 설계하면 좋고, 그래서 기둥의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둥의 경우도 그 중간에 2분의 h 구간 높이의 구간에서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죠? 설근을 잘라온 것들 시공 편의상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러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기준은 명확히 따져보고, 그쵸? 권장하는 사항은 있으나, 그쵸? 또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도 사람인데 보수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편합니다. 그쵸? 질 불리한 값으로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설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쵸? 남들하고 지적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더 튼튼하게 한다는데, 그쵸?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보수적으로 알 건 알아야죠. 알 건 알고 상황에 따라, 그쵸? 물량을 빼줄 수 있으면 빼줘야 되는 게 이게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로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힘든 거죠. 그쵸? 남들하고 달라야죠. 그쵸? 남보다 좀 더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둥과 보호 요구사항, 이건 이제 중간 모니터 골조 할 때도 계속 얘기할게요. 전단 강도는 당연한 말입니다. 보와 기둥의 단부의 소성인지에서 충분한 비탄성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소성인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특수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를 위하여 단부에서 휨 모멘트 강도와 비탄성 변형이 발휘될 때까지 전단 파괴가, 그렇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단 강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부에 전단 보강군도 많이 넣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연성도 구조에서는 비탄성 변형의 증가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의 전단 강도 저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부의 횡보강, 단부의 보강, 보와 기둥 단부의 소성인지에서 충분한 비탄성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수 모멘트 골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와 철근의 국부자구를 방지하도록 단부는 충분히 횡보강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소성인지 구간에서 보와 기둥의 횡보강근의 간격은 부재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둥과 보와 기둥의 접합부 패널 좀 부분이 있죠.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기준에서
보와 기둥의 횡 강도는 모멘트 골조의 모든 접합부에서 상하 기둥의 휨 강도의 합은 상하 기둥의 휨 강도의 합은 해당 좌우 보 걷어적 보의 휨 강도의 합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진 설계 원리 중에서 강한 기둥, 약한 보 개념. 그렇죠? 이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왜 그럽니까? 소속인지가 발생하더라도 보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연속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런 게 거고요. 근데 이제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둥에서는 어떻게 한다? 정 기둥에 걸쳐서 휨부간근의 간격이 보충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기둥 단면 각 방향으로 1개 이상의 크로스 타일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합부의 횡보강은 외부 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는 횡구속 철근을 사용하여 적절히 횡구속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보통 모멘트 골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내부 기둥, 그렇죠? 내부 기둥의 접합부는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다음 시간에 따져보기로 했고,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접합부의 전단 강도, 보 또는 기둥의 실제 휨 모멘트 강도가 발휘될 때 발생하는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접합부를 설계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접합부에서 보철근의 정착에 대한 또 규정이 있는데, 보면 외부 접합부와 코너 접합부에서 보의 상하 휨철근은 90도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착 길이를 가져야 한다. 접합부 내에서 보의 직선 길이는, 그 대신 보의 직선 길이는 압축 정착 길이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또 정신없이 또 했죠.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막, 그죠?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빼먹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도 미처 못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유튜브 안에서는 질문을 안 받습니다. 저희 하위구조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거는, 제가 말을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막 하다 보면 가끔 그림도 잘못 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녹화한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실수한 걸 보고 씁쓸하게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조 엔지니어는 설계 구조 스트럭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 한 문구를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항상 뭐 이렇게 옳다, 정답인 것 같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저도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항상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구조 설계자들은 만약 들으시면 검증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거 제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막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서, 그렇죠? 확인하시고 쓰실 것을, 그렇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